이거는 지난해에 제가 사라져가는 공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예의 많은 뿌리는 통영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통제사로 통영 지역에 발령이 났을 때 이미 통영에는 가죽과 목공예, 나전칠기, 금속공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공예는 자연에서 주는 산물들을 자연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은 이와 같은 자연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훌륭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도 많고 산도 있고 또 여기에는 바다에서 주는 그런 선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공예는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통영이 이와 같이 12공방이라는 이름을 띄울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세 개의 군을 통제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제주꾼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죠. 어디에 모았을까요? 통영에 모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서는 목공예, 가죽공예, 금속공예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가죽공예는 말의 안장을 만드는 데 필요했고요. 또는 전쟁에 나갈 때 보호 측면에서 착용의 의미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금속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무기나 또는 장치나 어떠한 그런 도구로서 필요한 재료였고요. 마지막으로 목기는 운반이나 바퀴나 이런 거에 사용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통영은 이미 조선시대 그 당시에 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사람 또는 그거를 가공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것을 장식하는 사람. 이 분업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공급하는 그런 통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1강좌에서 말씀드렸던 미술, 공예, 운동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통영에 있었습니다. 비록 공장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분업화에 있어서도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러한 문화적인 통영의 조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시재생 그리고 통영의 문화 보존을 위해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라져가는 통영의 공예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통영의 나전칠기 그리고 통영의 대나무발. 또 한 가지 통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저희 조상들이 앞서갔냐 하면 전쟁에 필요한 신호기가 필요했는데요. 연으로 이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붉은 점이 있는 것과 붉은 점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붉은 점이 있는 것은 발포하라. 붉은 점이 없는 것은 발포를 멈춰라 하는 신호였습니다. 통영의 연은 전체적으로 한 24가지가 있습니다. 이 24가지는 전부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기에는 접이식 연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거의 인체 크기의 연인 대연으로서 하늘에 날리면서 신호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와 현재가 조금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면서도 또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현대성, 이 현재, 이 모든 것이 전통과 과거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한국에는 오늘날 21세기 와서 아마도 어느 나라보다도 공예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예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그런 행사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크게 맥락을 보면요. 비엔날레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상업적인 요소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페어가 있습니다. 페어는 어떤 점에서는 상업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이 상업과 페어와 또 이것을 해외에 알릴 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경기 도자 비엔날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예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비엔날레라는 행사는 2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공예 트렌드 페어. 공예 트렌드 페어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그런 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비엔날레나 이런 그 행사들은 공공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그 비용이 필요한데요. 주로 이 비용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감독으로 있었는데요. 예술감독의 역할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제가 했던 사례들을 예시로 삼겠습니다. 2015년에 저는 한국에서 유일한 공예 비엔날레를 예술 감독으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기획 전시, 공예의 방향성과 미래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을 맡았습니다. 주제는 손,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손으로 잇는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잊고 또 더하라. 근데 잊고 또 더하라는 것은 공예가 갖고 있는 물성에 있어서도 덧붙이고 직조로 짜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엔날레를 할 때는 공예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보여주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많은 재료들이 자연에서 오지만 이 재료들은 한번 버려지고 또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주제 안에서는 재활용, 도구, 공존, 전통, 확장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공예에 있어서는 도구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인데요. 손의 확장 연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장인은 본인이 사용하는 도구를 쓸 줄 알아야지만 공예품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산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전통과 역사 또 이거의 보존에 있어서 한국에는 다양한 그런 컬렉터들이 있습니다. 컬렉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공예품 또는 미술품, 디자인품을 모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공예 중에 하나는 우리의 꽃신, 화해라고 하는 꽃신을 만드는 장인인데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대량 생산을 위한 술병, 간장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나전실기도 물론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서울공예박물관에 가시면은 허동아라는 컬렉터가 모은 약 한 4,000여 점을 모은 조각보도 역시 전시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조각보는 그의 역사성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선시대 때 옷을 만든 다음에 남은 짜투리 천으로 만든 하나의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것을 포장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도자 뭐 이런 부분은 너무도 우리가 훌륭하게 잘 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역시 전시에 담았지만 이것을 3D 프린터, 미래의 우리 아이들,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예를 과학과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 전시를 통해서 저는 공예에 대한 확장성, 과학과 접목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물레로 찰 수 있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전자물레입니다. 3D 프린팅이 2015년에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3D 프린팅을 보여주면서 영국 왕실에서 만들었던 모자와 갓을 접목시켜서 보여줬습니다. CNC 커팅이라는 기계로
절단을 하고 접합을 하는 부분도 조명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전시는 단순히 어떠한 예술품을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제시도 하고 또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공유하는 어떠한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과학이 줄 수 있는 산물들, 예를 들면 야광 이런 조명이라든지 또 신소재라든지 이런 거 역시도 전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유리공예는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유리를 녹이는 화로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가동해야 하다 보니 유리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전시에서 꼭 여기에 조명을 하고 싶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설치 작업은 부산에 가면 F1963이라는 고려 제강과 또 같이 확장됐던 작품인데요. 고무줄과 북한에서 떠내려온 나무를 응용해서 만든 설치 작업입니다. 보통 전시장이 운영 안 될 때는 이와 같은 그런 공간이지요. 제가 전시했던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옛 연초 제조창, 담배를 저장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공간이 갖고 있는 원래의 형태도 전시에 담아봤습니다. 전시에 있어서는 트렌드, 플로우, 소비자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술 감독으로서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시를 왔을 때 이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뭘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예 트렌드 페어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소비 형태의 트렌드 페어입니다. 그야말로 여기 오셔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구매하고 또 애호하고 일상생활에 가치관을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행사인데요.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 진행해 왔고 매번 여기에 주제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저는 2016년에 여기에 예술 감독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 쇼핑의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비엔날레와 페어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릴 때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뭐 햄버거를 떠올릴 수 있고 뭐 헐리우드를 떠올릴 수 있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듯이 자 그럼 한국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상이 될까요? 가장 쉬운 건 도자기입니다. 2017년에는 제가 25명을 섭외를 해서 미국에서 페어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페어를 가면은 설치를 하고 한국적인 그런 설치로 연출을 해야 합니다. 주로 작가들과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이해를 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는데요. 과연 미국인들이 우리 공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또는 유럽인들은 우리 공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공예 하면 해외에서는 청자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달 항아리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스위스,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전시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석 달까지 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운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매일매일 설명을 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언어가 문제이겠지요. 다행히도 어린 나이부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 학술적인 부분, 심포지엄 또는 전시, 페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전시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뭐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요. 공간 안에서 작품을 설명을 하고 또 작품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또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